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도 반류하다가 말았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대기 대순환 잠깐 복습하고 가면 되지요? 자, 대기 대순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향력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들어주게 되고, 어디서부터 복습이지? 여기서부터네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기 대순환 할 때 요거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를 가정한 거니까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넘어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은 요겁니다. 알겠죠? 우리 대기 대순환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순환 세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극순환, 페레 순환, 헤들리 순환으로 나타나게 되고, 각각의 위도에서 요 지면에 지표에 어떤 바람들이 부는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차가운 곳에서는 공기가 하강합니다. 원래 쭉 내려와야 하지만 자전 때문에 한번 꺾여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고, 얘가 올라간 게 양 위로 퍼지다가 계속 퍼져야 하지만 이제 자전 때문에 한번 꺾여가지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니까 여기서도 내려가는 공기, 올라가는 공기가 생기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편서풍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극동풍, 편서풍, 북동무역풍이 있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전향력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바람이 왜 휘는지 알려준 거니까. 대신에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어디가 비가 내리고 구름이 생기는지는 암기하면 뒤에 내용이 편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중에 어디서? 그렇지. 저기압에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으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수증기가 얼음이나 혹은 물방울로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구름이 만들어져야지만 비가 내리겠죠? 됐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습하고 여기는 건조하다. 이걸 알고 있으면 뒤에 내용들을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세 개의 순환세포, 극순환, 페레순환, 헤들리 순환이 있고, 각각의 특징들 보게 되면 극순환, 지상에서는 극동풍, 페레순환, 지상에서는 편서풍, 헤들리 순환, 지상에서는 무역풍이 나타나게 되는데,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라서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고, 여기 남반구도 요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이제 남동 무역풍이 붑니다. 알겠나요? 네. 자, 여기 적도지방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니까 어때요? 습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3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내려오니까 약간의 건조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요 위도 30도 부근에 사막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적도 지방에서는 열대우림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표층의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배우다가 말았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요 지도에서 여기가 우리나라, 우리가 여기 38선이 뭐예요? 위도 36도 부근, 36도시네. 36도 부근인 거죠? 맞죠? 자, 우리나라 여기 있고, 그 다음 적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역에서는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불어요. 그럼 해수가 이렇게 흐르겠죠? 맞나요? 이렇게 흐르다가 육지대에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갔더니 편서풍 때문에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럼 또 여기 육지가 있겠죠? 또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순환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수의 위에 부분에 순환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바람 때문이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해수의 표층 순환, 표층 해류의 순환으로 발생 원인은 해수면 위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북동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등을 이야기합니다. 알겠나요? 네. 이렇게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 동서 방향의 표층 해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표층 해류가 대륙에 막히면 남북 방향으로의 표층 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해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겠죠? 됐나요? 여기랑 A 지역과 B 지역 중에 어디를 동이라고 부르고 어디를 서라고 부를까요? A를 동이라고. 이거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방위표 표면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니까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이라고 부르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동해에서 서로 바람이 부니까 해수도 동해에서 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발생하게 돼요. 알겠나요? 자, 가다가 육지한테 막혀가지고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렇게 쭉 가다가 이 따뜻한 물이 위도가 높은 데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발산을 해주겠죠. 그래서 차가워지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열을 많은 열을 가지고 있다가 위로 올라가서 제공을 해주고 다시 내려와요. 알겠나요? 네. 자, 우리 그 지구의 표층 이 대기 대순환과 그 다음에 물의 순환에 의해서 과잉된 에너지가 극지방으로 전달이 된다고 했죠. 이런 것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적도 반류는 왜 생기냐면 바람 때문에 물이 이렇게 쏠리니까 여기가 높아져가지고 반대로 흐르는 반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다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북대서양 해류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남극순환 해류도 여기서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남극순환 해류도 바로 편서풍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무역풍대와 편서풍대를 나눌 수 있는데 무역풍대는 이제 무역풍이 부는 곳, 그다음 편서풍대는 이제 편서풍이 부는 곳을 의미를 합니다. 자, 무역풍대 저희도에서 무역풍에 의해서 동해에서 서로 해류가 흐릅니다. 여기가 동, 여기가 서라 그랬죠? 그래서 동해에서 서로 해류가 흐릅니다. 대표적으로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있어요. 편서풍 때 중위도에서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 찾았죠? 편서풍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극순환 해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편서풍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 애들이에요. 알겠나요? 네. 자, 이렇게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의 역할은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나요? 네. 다시 정리하면 대기 대순환, 바람의 방향이랑 이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 이 바람 때문에 표층 해류의 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것들 때문에 표층 해류의 순환들이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좀 좋고 그 다음에 이 얘네들 역할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사막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화. 일단 사막은 건조한 지역에 생길까요? 습한 지역에 생길까요? 건조한. 그럼 아까 위도와 0도랑 30도가 있었어. 어디가 건조하지? 30도 부근에서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구름이 잘 생기지 않아서 건조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사막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도를 봤을 때 자, 여기가 위도 30도 부근이야. 여기 0도가 이제 적도인 부분인 거고 얘가 북반구의 30도 부근, 여기가 남반구의 30도 부근입니다. 보게 되면 매우 건조한 지역이 대부분 위도 30도 부근에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로 고압대가 형성이 돼서 위도 30도 부근에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 많이 생기는데 이 사막 지역이 점차 넓어지는 건 뭐라 그래요? 사막화라고 합니다. 사막 주변의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서 사막이 점차 확장되는 현상입니다. 사막화의 원인은 자연적 원인은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감소가 있고 인위적인 원인으로는 인간의 활동, 지나친 가축의 방목, 경작지 면적의 확대, 무분별한 산림 벌채 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황사, 이게 먼지가 우리나라한테 오는 게 바로 황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 주변에다가 지금 뭘 심고 있어요? 사막이 커지지 않도록 나무를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몽골 지역에서 누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원해줘가지고. 설명했습니까? 안 했어요? 몽골 지역의 사람들은 몽골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거 알아요? 거기 가게 되면 뭐지? 탐앤탐스도 있고 그 다음에 CU도 있었고 GS25도 있고 한국 말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I'm from Korea 이러면 막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십 년 전부터 몽골 지역에 가가지고 이 사막화가 확장되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 경계 주변에다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나무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처음 정착할 수 있게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면서 이제 나무에 물도 충분히 줍니다. 나무가 한번 커져서 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 나무가 잘 죽지 않아요. 나무가 생기면 다른 풀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생태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를 심냐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심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월급을 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게 되면 열매가 열려서 열매를 또 판매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알겠나요? 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황사를 막기 위해서 많이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사막이 확장이 되면 어떨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쵸. 먹을 게 없고 생태계 우리가 살 수 있는 곳도 많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태계 다양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 사막들 보게 되면 위도 30도 부근에 특히 내륙 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내륙 지역에는 공기랜다. 수증기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호주 대륙 보게 되면 사람들은 중앙에 안 살고 다 여기 바닷가 근처에만 살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파타고니아가 여기 있었구나. 파타고니아 메이커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왔어요. 그 파타고니아 뒤에 옷 그 산 그려져 있고 약간 파타고니아가 어떤 기업이지? 그 추운 지역 아니에요? 아니 그 어떤 기업 뭐로 옷을 만들죠 대부분? 쓰레기로 이런 그렇죠. 이렇게 그래요. 그 폐플라스틱 이런 걸로 다시 섬유화 시켜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자 사막화 지역 사막 주변에 분포하고 건조 지역이 확대되면서 넓어지게 되고 보게 되면 원래 사막 지역이 있고 사막화 위험 지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재적 위협 지역들도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군 할아버지가 너무 괜찮은 곳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사계절이 있고 그렇다고 막 얼어 죽지도 않고 더워 죽지도 않으면서 아닌가요? 강하게 키우신 거지, 그치? 더 죽지 않을 정도의 더위를 주시고 추워 죽지 않을 만큼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혹시 지질 탐사 요번에 간 사람 있습니까? 저번에 물어봤었나? 없어요. 지질 탐사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약간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근데 땅덩어리도 보게 되면 남북으로 나눠져 있대요 지질도. 원래 우리가 경계선이 38선 근처 이렇게 휴전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질학적으로 보게 되면 대륙의 기온이 다르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땅덩어리도 속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거의 그 비슷한 라인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대. 그 남과 북의 땅덩어리도 다르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내년에 한탄강 지질 체험을 신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막화의 영향 보도록 할게요. 생물이 서식지를 잃어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농경지가 줄어가지고 작물 수확량이 감소해서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황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 지역은 초원을 개간해가지고 토양이 황폐화가 되면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격히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고비 사막 주변의 사막화로 우리나라의 황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대책 숲의 면적을 늘리고 산림 벌채를 최소화하고 가축의 방목을 줄여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식량 그 농업, 수산업, 어업 이런 것들이 몇 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이 사라지게 되면 나라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산업의 근간은 1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농작물들을 많이 수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수입 농산물에 의존을 하겠지. 그러다가 그 나라가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전쟁이 막 일어났어. 우리나라 먹을 게 없겠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1차 산업을 잘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누군가는 그 스마트팜을 열어가지고 계속 1차 산업 잘 유지해주고 나라의 근간을 지켜주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스마트폰을 1차 산업 초과학 기술을 이용한 1차 산업인가? 뭘까? 결국에는 농업이잖아. 그치? 농업인데 과학적으로 최소한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본인의 생각 어떤지 한번 발표해 보세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는 농부를 꿈꾸는 삶이 그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군가는 이 농부를 꿈꾸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 농부를 꿈꾸는데 누군가는 제약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막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죠? 언제 끝나냐, 그치?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물 수출 1위인가 그럴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걸 또 목적으로 해가지고 원래 그 소련이었다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독립을 한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찾아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에 그 얼어버린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많죠. 싹 다 녹으면 어떻게 돼? 거기가 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렇게 세상이 좀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스페인어, 에스파뇰. ¿Cómo estás usted? 이런 거 모릅니까? How are you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로 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대학교 때도 교양으로 스페인어를 또 배웠습니다. 방금 했어요. ¿Cómo estás usted? How are you? 아, 스페인 사람처럼 로사. 이게 뭐냐면 로사가 뭐야? 로사, 로이. 나냥이다 이런 거. 이 로사가 뭐야? 스페인어로 장미예요. 근데 요 알자가 앞에 있으면 그냥 로사가 아니라 르 해가지고 로사라고 해야 됩니다. 로사. 그 다음에 올라 뭐야? 올라. 안녕. 그 다음에 아디오스는 영원히 안녕이라는 그런 느낌. 혹시 베놈 본 사람 있습니까 요번에? 선생님 어제 보고 왔는데 봤어? 배는 개봉했어요. 재미없대?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 왔어요. 나의 베놈 그렇게 망할 줄이야 이런 느낌으로. 아니 액션은 재밌는데 내용이 별로예요? 내용 그렇게 선생님 스포를 할 수 없지만 스토리가 뭐 저 모양이지 뭐. 근데 이제 베놈 마지막 편이라고 해가지고 보고 왔죠. 왜냐면 베놈에서 멕시코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올라 합니다. 올라. 그게 스페인어로 안녕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엘니뇨와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무슨 뜻이냐? 엘니뇨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오, 어떻게 알았지? 스페인어 조기교육. 스페인어 조기교육. 조기교육했습니까? 스페인어 조기교육. 엘니뇨는 남자 아이란 뜻이고 라니냐는 여자 아이란 뜻이에요. 왜 엘니뇨라는 이 이상 기후 현상이 남자 아이라는 뜻이 붙여졌냐면 이 페루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는 누가 태어나신 날이죠? 아기 예수님의 성별은 남자였나? 남자겠지? 그래서 그 시즌쯤에 나타나는 이상 기후 현상, 페루 앞바다에서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내가 이거 진짜 궁금해서. 뭐? 예수님 남자였어요. 그렇지 않나? 모르겠네. 대부분 다 남성화 시켜서 그리니까 그렇지 않나? 선생님도 2000 몇 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뭐지? 종교는 카톨릭이고 여러분들 그 기독교가 뭐예요? 개신교일까? 개신교랑 기독교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는 이건 뭐 갑자기 종교학인데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원래 크리스트교인데 이걸 한자로 발음만 비슷한 걸로 바꾸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고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처음에 초대 그리스도교가 있었고 얘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방교회는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됐고 서방교회는 지금
유럽에 퍼져 있는 카톨릭이 됐고,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카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만든 종교가 이제 개신교가 된 거고. 근데 개신교가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니까 기존 세력들이 싫어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친 거지. 그래서 저항한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퍼지게 된 거고. 여러분 모릅니까? 잘 알고 계세요. 선생님 나이대 정도 되면 그런 거 압니다. 알겠죠? 그거잖아. 하느님이 계시고, 그치?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된 거고. 근데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아직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그 사람은 그냥 선구자였을 뿐이다. 라는 종교가 뭐야 지금? 이슬람교 아니야? 선생님 알기로 이슬람교가 같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느님 혹은 하나님 갓을. 근데 기독교는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는 종교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아직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종교는 이슬람인 거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는 게 왜 좋냐면, 이게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나라가 다 서구권에 다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알겠죠? 이슬람교가 막 과격하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유도 뭐냐면, 하느님의 특성이 좀 달라져요. 구약과 신약 압니까?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를 구약,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에 계신 하느님 혹은 하나님은 개신교도 있으니까 갓이라고 그 갓은 나를 안 믿으면 죽이는 그런 되게 규칙. 왜냐면 처음에 모세가 어디야? 이 뭐지? 모세기적 어디서 나왔지? 이집트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제 빼내신 거잖아. 그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를 안 믿고 나쁜 짓 하니까 거기 멸망시켰지.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벌을 하고 막 이렇게 규칙이 중요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 포용하는 그런 느낌이 하느님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굉장히 과격한 단체가 많은 이유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거야. 우리 하느님 혹은 우리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너네들을 처단하고 과격하게 너네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시하게 잘못 이렇게 돼가지고 과격한 단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야지 이제 이슬람교랑 기독교 관계도 알고, 왜 치고받고 싸우는지 알고, 왜 이슬람은 이렇게 과격한 단체가 많은지,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슬람교 아니야. 배웠어요. 배웠나요? 중학교 2학년. 선생님 설명한 게 맞습니까? 선생님도 오래되긴 했지만. 그 옛날에 어떤 동굴로 들어갔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서 그쵸. 그게 불안이고. 거 봐요. 이 가브리엘 천사 어디서 나타납니까? 기독교에서도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같은 하느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냐 안 믿냐의 차이인 거고. 그다음에 그래요. 주원인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학을 좀 배우게 되면 지금 퍼져 있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쩌다 여기까지 나왔냐 근데. 엘니뇨 설명하다가, 그래서 엘니뇨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아이라는 이름이 엘니뇨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엘니뇨랑 반대되는 이상기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인 이제 라니냐라고 여자아이라는 뜻을 가진 명칭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엘니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페루 쪽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고, 라니냐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페루 쪽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인데, 이건 평상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겠죠? 자, 여기가 동태평양 쪽이고 서태평양 쪽이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제 페루 쪽인데,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인도네시아 쪽이고 여기가 페루 쪽이에요. 알겠나요? 네. 여기가 그래서 동태평양, 여기가 그리고 서태평양입니다. 자, 여기 요 위도 여기 영도 부근에서 어떤 바람이 불죠? 무역풍들이 불죠. 그러니까 원래 바닷물이 여기에서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 그러니까 페루 쪽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자, 이게 일반적인 평년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동태평양 쪽에 있던 따뜻한 해수가 표층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바닷물이 사라지겠지? 네. 그러면 바닷물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해수가 올라옵니다. 됐어요? 됐나요? 네. 자, 무역풍 때문에 평상시에 무역풍 때문에 표층 해수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하고, 표층 해수가 사라지니까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바닷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용승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몰려든 여기 인도네시아 서태평양 쪽은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지겠죠.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올라가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 그럼 저기압되지? 그러면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니까 이제 보통 상태에서는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동태평양 쪽 보게 되면 어때요? 차가운 물이 올라왔죠? 그럼 공기가 차가워질까요, 따뜻해질까요? 차가워져. 차가워지니까 공기가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건조해요, 습해요? 건조해. 건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태평양 쪽은 고기압 여기 건조하고, 서태평양 쪽은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였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무역풍의 영향으로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동태평양에서 차가운 해수가 표면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고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서 하강 기류가 형성이 돼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용승으로 인해서 풍부한 심층에 영양분이 풍부한 심층에 차한 해수가 올라오게 되면서 먹이가 많으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근데 서태평양 쪽 보게 되면 표층 수온이 높은 이제 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들이 많이 오니까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돼서 공기가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니까 수증기 증발도 활발하고 그다음에 구름도 많이 만들어지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런데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층 해수가 원래 이만큼 많이 이동해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화됐으니까 많이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표층 해수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리고 용승이 돼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 여기는 온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요. 상대적으로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많이 내리죠. 이게 바로 엘니뇨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서태평양 쪽은 따뜻한 표층 해수가 많이 왔어야 돼. 그리고 수증기 증발이 활발하고 구름이 많이 생겨서 비가 많이 내려야 돼. 근데 표층 해수가 잘 이동해서 오지 않으니까 그 평상시보다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럼 평상시보다 훨씬 더 건조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엘니뇨 현상입니다. 그다음 용승이 일어나가지고 먹이가 많은 물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모였어요. 근데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물들이 잘 올라오지 않아.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많이 없겠죠. 그 어장도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바로 엘니뇨예요. 자, 그래서 엘니뇨 발생 원인은 무역풍의 약화입니다. 자, 그래서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화돼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까지 많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년보다는 동태평양, 페루 쪽으로 많이 따뜻한 해수가 많이 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페루 쪽에 있는 동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보랑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용승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지므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하강 기류가 약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건조하고 맑았다가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수량 증가로 홍수 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서태평양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따뜻한 해수가 굉장히 많이 와야 하는데 잘 많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돼서 평상시보다 하강 기류가 더 많이 생성이 되고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건조하거나 그 다음에 가뭄이 온다거나 산불 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요거 안에 용승이 약화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물고기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황폐화가 됩니다. 알겠죠? 자, 라니냐는 엘니뇨랑 반대겠죠? 자, 라니냐 무역풍이 강화됩니다. 표층 해수가 더 많이 이동해요. 그럼 여기는 더 많이 따뜻해지고 여기는 더 많이 차가워지겠죠? 그럼 평상시보다 비가 더 내리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건조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져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동태평양의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더 많이 낮아지게 되고 공기가 더 차가워지니까 하강 기류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강수량이 훨씬 더 감소하게 돼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뭄 혹은 냉해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태평양 쪽에서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따뜻한 물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공기가 더 많이 데워지고 수증기도 더 많이 증발이 되고 구름이 더 많이 생기면서 비가 더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하고 폭우, 홍수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래 오늘 고생했습니다.